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여러분 2월의 첫 번째 날을 여러분과 함께 대하게 되어 정말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도 이 기쁜 마음 한가득 담아서 첫 시간인 가까이톡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트로트계의 전설, 가수 최전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 모든 영광의 주인공은 네, 최전설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율과 설렘을 전하는 가수 9년차 트롯 가수 최전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9년 차. 네. 이것도 전설의 일종인가요? 네? 방금 제가 네. 지금 추워가지고 네. 말을 좀 절었네요. 반갑습니다라고 반갑습니다. 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되게 깔끔한 서울 말투 안에 묘한 그 익숙한 억양이 느껴지거든요. 네. 어디 분이신가요? 고향이 부산입니다. 왜 부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부산의 전설, 트로트계의 최전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수분들이 오시면 항상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수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지금 말하면 되나요? 그쵸? 그렇죠. 제가 4살 때부터 사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전공이 또 시각 디자인 전공인데 대학생 시절에 기부 행사를 제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금이 한 1,600만 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부모님의 권유로 가요제를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듣고 가요제를 나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도 5번의 대상을 타면서 그때 그 자금을 다 기부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행사 기획을 마쳤는데 끝나고 나서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어떤 거를 평생의 업으로 두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눈을 감고 생각을 했는데 온몸에 전율을 돋는 나의 모습이 뭘까 했을 때 무대 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수의 길을 택하게 됐고 택하고 나니까 갑자기 귀에 음악이 들려서 작사 작곡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 좋은 동료들과 곡을 만들고 그걸 이제 데뷔를 하면서 음악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그야말로 전설의 시작 뭐 이런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미술과 음악이 장르는 다르지만 예술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붓으로 나를 표현하느냐 아니면 목소리로 나를 표현하느냐의 갈래에서 후자를 택하신 우리 최전설 씨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최전설 본명인가요? 네, 원래 제 본명은 최수혁이었어요. 근데 행사장을 갈 때 네. 네 이름이 뭐고?라고 물어보면 네. 최수혁입니다. 이러면 최수현? 최수형? 뭐 이렇게 잘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받은 이름이 최전설이었고 그래서 예명으로 활동을 하다가 뭔가 분리되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 개명을 하자 해서 30살 때부터 개명을 해서 최전설로 이제 본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본명이 최전설이 맞네요. 그렇죠. 지금은 본명이 최전설이죠. 어딜 가도 장당하게 저 최전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최전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수 최전설만의 매력 포인트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 매력 포인트는 사실 뭐 키도 크지도 않고 뭐 그렇게 인물이 좋다고 생각은 안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꾸준함. 꾸준함. 만약에 제가 뭐 이거 하겠다 하면 어떻게든 그거를 해내고야만 하는 그런 성격이 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이름값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 처음에 들어오실 때 포스가 남다르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바이브가 그 꾸준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봐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민망함에 몸둘 바를 모르시는 우리 최전설 씨와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술을 하다가 가수로 전향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수상이라서 힘들었던 점 있으실까요? 힘들었던 점을 딱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노래도 좋아하고 무대도 좋아하고 뭐 떨리는 것도 잘 없고 한데 제가 사실 지난 과거 4년간 발성장애를 겪었었어요. 그래서
원래 엄청 파워 보컬이었고 락을 위주로 했었는데 4년 동안 레슨을 받고 이렇게 바뀌면서 발성도 많이 바뀌었고 이 과정이 사실 저 가수 생활에서는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작년 한 여름 이후부터 이 장애가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거의 다 괜찮아져서 다시 색깔을 입혀가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약간 빈 도화지에 새로운 색깔을 입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발성장애는 가수에게는 사실 굉장히 힘든 관문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근데 그 극복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와, 진짜 보컬 학원이라는 학원은 다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런지 문제 이거 해결점을 찾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갔던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잡아주셔서 해결해 주셨죠. 근데 그게 보니까 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들어가면서 먹는 소리라 해야 될까? 아예 누워버리는 거죠.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네, 원래 시원하게 나왔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심리적인 작용도 너무 컸고 공황 아닌 공황도 오게 되면서 소리가 점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진 거죠. 네. 결국 아까 꾸준함이 이제 그렇죠. 최전설의 매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성장애라는 어려운 위기도 이 꾸준함을 통해 극복을 하신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아까 락 음악을 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또 저는 트로트계의 전설이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어떤 장르를 주로 하고 계실까요? 트로트 장르가 주 장르인데 제가 그 색깔을 좀 입히고 싶어서 다른 장르의 음악을 배워 놓으면 트로트 장르 할 때 조금 올드하지 않고 조금 새롭고 신선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락 음악도 배워보고 팝 음악도 배워보고 발라드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최전설의 인생에서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굉장히 다양한 색으로 다채로운 그림이 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가수 최전설의 노래 한 소절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아무거나 불러드리면 되나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20년 차 트롯 가수 생활을 어머니께서 해오셨습니다. 지금은 갑성선의 문제로 네. 마이크를 내려놓은 상태인데 네. 엄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곡이 있습니다. 오 마이 마더라는 곡인데 이 곡을 한 소절 부르겠습니다. 그냥 부르면 되죠? 네, 그냥 불러주시면 됩니다. 엄마 마더 잘 계신가요? 엄마 마더 참 고마웠어요. 방송을 보고 계신 어머니께서 너무 감동받으실 것 같은데 작사, 작곡을 전부 직접 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곡 제가 지금 발표한 곡의 한 10곡 중에 9곡은 제가 다 작사곡을 하였습니다. 정말 재능이 많으시네요. 예술도 하시고 노래도 잘하시는데 작사, 작곡까지 네, 그냥 다 하늘에서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전설의 탄생이네요. 근데 이제 재능이 많은 만큼 오히려 하나로 선택을 하는 문제에서 고민도 되셨을 것 같은데 다양한 장르 중에서 락을 고르신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락요? 네. 사실 보컬 성향 자체가 좀 시원하게 내지르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사이다 같아. 뭔가 속이 뻥 하고 뚫린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나는 락 발라드나 락에 좀 더 어울려 있는 목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락에 대한 장르를 공부해보고 싶어서 락을 배웠었고 그리고 또 트로트에도 사실 장르적인 거 봤을 때 뭐 김연자 선배님, 뭐 이제 소른도 선배님, 그리고 뭐 김수철 선배님, 뭐 박인수 선배님 이런 분들 보면 엄청 시원하잖아요. 들었을 때 이 속 시원하고 막 속을 영탁 형님도 네. 속을 막 긁어주는 그런 발성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다 잘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락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락 발라드가 아닌 락 트로트라는 장르가 또 따라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냥 트로트는 요즘에 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수 최전설만의 색을 입힌 락 트로트 이 장르가 어떻게 뻗어나갈지 저조차 기대가 되는데요. 또 우리 최전설 씨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간 최전설 이게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작년에 작년이 벌써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이에요. 진짜 빠르네. 네, 재작년에 한 달에 한 곡씩
발매를 했습니다. 총 14곡을 작업을 했었고요. 이것도 작사, 작곡을 하신 건가요? 맞아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정말 힘드셨겠네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음악인으로서 좀 성장도 하고 싶었고 그 당시에 발성장애가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녹음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도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이 발성장애를 낫게 하기 위한 저의 하나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꾸준함, 네, 포기하지 않는 저의 매력. 꾸준함이라는 키워드로 방송의 흐름을 아주 잘 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아직 새해잖아요. 네. 새해 목표 같은 거 따로 있으실까요? 새해 목표는 지금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3번째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지금 26일 남았거든요. 26일 있다가 바디 프로필을 이제 찍고 이제 앨범 발매를 또 하고 제가 목표 중에 하나를 둔 게 올해 또 연말에 미스터 트롯 4 오. 아니면 현역광 4 이게 지금 있습니다. 남자 버전이.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방송에 나가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네, 오늘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 방송을 그 미스터 트롯 출발의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가수 최전설로서 아쉬운 점, 이번에는 극복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으실까요? 있죠. 갑자기 드네요. 제가 사실 무대에 올라갔을 때 노래는 잘하는데 퍼포먼스적인 게 조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바깥으로 말은 한 건 아닌데 이제 댄스를 이제 배울 건데 진짜 거의 입시생 모드로 네. 하루에 6시간, 8시간 동안 거의 댄스실에 박혀가지고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최전설의 모습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고 계시는 팬분들께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내 가수가 이제 춤까지 춘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보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팬분들께 항상 힘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제가 데뷔 때부터 함께 해준 팬분도 계시고 불과 한 달 전에 함께 이제 같이 걸어가게 된 그런 팬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함께 앞으로도 만나게 될 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말씀을 있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그 응원과 그 관심과 사랑이 전혀 헛되지 않고 그리고 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가수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소중한 귀한 그 인생의 시간을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꾸준함이 생명인 가수 최전설인 만큼 우리 팬분들도 꾸준하게 그의 성장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는 궁금한 점이 팬덤의 이름이나 애칭 같은 거 있을까요? 팬덤의 이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아직 없나요? 레전드라고 정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의 색깔은 딥그린입니다. 딥그린. 네. 저희 크로마키 색깔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거보다 조금 진하긴 한데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딥그린의 색을 가진 우리 최전설의 팬 레전드 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2026년 가수 최전설이 훨훨 날 수 있도록 언제나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네. 예술을 전공하신 만큼 나중에 앨범을 작업하실 때 네. 앨범 커버도 좀 직접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은 없었나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전공이 시각 디자인이다 보니까 전공을 너무 잘 살리셨네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이랑 디자인이랑 뭐 음악이랑 다 하나의 점이 돼서 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점을 연결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과거에 어떤 시를 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점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인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시를 바로 오늘 가수 최전설의 이야기로 잘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자기 PR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제 PR요? 여러분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율과 설렘을 전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겠지만 정말 이런 그대로 전율과 설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PR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수 최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에서 언제나 전율과 설렘을 불러일으키길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가수 최전설과 함께 2월의 첫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가까이톡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편지의 기자의 경제톡톡입니다. 오늘도 편지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다시 검토에 들어갔던 신규 원전 계획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추진됐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탈원전 기조에서 방향이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그 자세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전기가 모자랄 수 있다는 판단이 가장 컸습니다. 앞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이 방향을 튼 결정적인 이유일까요? 네, 27일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2차례 정책 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 건설을 11차 정기본에 담긴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2038년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탈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너무 급격하게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는 국민 의견을 다시 들어보자며 신규 원전 계획을 재검토했었습니다. 기후부 의뢰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과반을 훨씬 넘었는데 결국에 여론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현실적인 전력 문제였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데 AI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산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조만간 신규 원전을 지을 지역 공모가 시작됩니다. 부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 수렴까지 거쳐 2030년대 초 착공을 하고 2037년에서 3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에너지 정책이 2년보다는 현실적으로 무게를 옮긴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전력 공급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전 안전성 그리고 지역 주민 수용성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 우리 일상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방향성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요즘 서울 근교를 가보면 넓은 정원에 주차장까지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 많이들 보셨죠? 그런데 이 카페들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제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건 기업 상속 공제 제도입니다. 부모가 일정 기간 사업을 운영한 뒤 자녀가 이 사업을 이어가면 상속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에서 부동산 상속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이커리 카페가 어떻게 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막이 궁금한데요. 커피 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업인 베이커리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커피가 중심인데 형식만 베이커리로 맞춘 카페들이 늘고 있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도 나왔을까요? 네, 사례를 보면 빵은 거의 팔지 않고 소량의 완제품만 진열한 곳, 그리고 카페 부지 안에 주택까지 포함해 전부 사업용 자산으로 신고한 사례, 그리고 고령의 부모가 대표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자녀가 맡은 경우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가 바로 세금 추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제도 악용 여부를 살피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편법이나 탈세 정황이 드러나면 별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카페를 지금 당장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카페가 아니라 가업 상속 공제가 본래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입니다. 네, 요즘 늘어난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그 이면까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배우 차은우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세금 추정 보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논란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안의 핵심은 그 숫자보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얼마나
덜 냈느냐가 아니라 그 법인이 정말 회사로 운영됐느냐인 겁니다. 국세청은 차은우 씨 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돌린 구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원 전부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은 아니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금액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금액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세 당국이 살펴봤을 때 고의적인 구조 설계로 판단됐을 경우 원래 세금의 벌칙 성격의 가산세가 크게 붙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이 법안을 보고 있을까요? 네,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운영입니다. 사무공간이 있었는지, 직원이 고용돼 급여와 4대 보험이 관리됐는지, 계약과 수익이 법인 명의로 이루어졌는지, 법인이 독립적인 사업 주체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요건이 부족하면 법인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 소득을 통과시키는 껍데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 사국이 투입된 건 역시 굉장히 간략한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 사국은 고액 상습 탈세나 법인과 개인 간 소득 귀속을 둘러싼 구조적 회피 사례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단순 신고 오류보다는 처음부터 의도된 구조였는지를 본격적으로 보는 단계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 논란이 연예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1인 법인 구조 전반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습니다. 유튜버와 강사, 프리랜서처럼 개인 브랜드로 수익을 내는 직군이 늘면서 유사한 법인 구조도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례 역시 서류보다 실제 누가 벌었는지를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안의 쟁점은 연예인이냐 아니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법인이 실제로 일한 회사였는지, 그리고 그 소득의 주인은 누구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차은우 씨의 사례의 경우에는 1인에 대한 법인 구조에 대한 과세 기준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 기준을 묻는 사례였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반복되는 한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파로 농산 어촌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도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교나 통폐합 논의가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하나가 사라지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는 교육시설을 넘어서 지역의 마지막 생활 인프라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지면 학부모도 교사도 상권도 함께 빠져나가는데요.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가 이제는 교육을 넘어서 지역 소멸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입학생 0명인 학교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이미 시작된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적인 출산율 위기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편지의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다양한 시사 상식을 경제적인 이슈로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편지의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집을 고를 때 신축을 고를 것이냐, 구축을 고를 것이냐,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는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 연식이 오래될수록 더 오래된 집이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집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오직 연식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의 나이보다는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실거주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해가 바뀌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집도 나이를 한 살 먹었죠. 그렇게 연식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집을 볼 때 신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축이라고 한다면 깔끔함, 그리고 새로운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신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좋은 집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분들을 파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축을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신축을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 꽤 분명합니다. 설비가 새롭고, 그리고 이제 수리나 하자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리고 주차나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졌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처음 집을 마련하거나 이사를 자주 하지 않는 분들일수록 처음부터 깔끔한 집, 이 쾌적함에 큰 장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왜 그런 선호도가 생겼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떠한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요즘은 달라진 점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순히 새 건물인지보다 이 공간이 실제로 나에게 얼마나 더 잘 맞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식이 조금 더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관리 상태가 좋고 또 이제 살기 편한 집을 또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연식보다도 관리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집을 볼 때는요, 연식보다 더 중요한 요소에는 바로 관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용 공간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외벽이나 배관 같은 이 기본 설비가 제때 점검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집의 체감 상태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의 연식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된 집은 오히려 신축보다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상태가 많습니다. 단순한 느낌 말고 실제로 살면서 느껴지는 차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요. 집의 만족도는 연식보다는 이 생활 만족도에 더욱더 크지 않습니까? 신축이라도 동선이 불편하다라거나 소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생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구축이라도 이 구조가 잘 짜여 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잘 보완돼 있다면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포인트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용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비용이 높은 반면에 구축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축의 경우에는요, 이 수리비나 관리비 같은 장기적인 비용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생활 비용을 함께 계산해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네, 단순한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거주하는 느낌이 중요하다.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생활비가 아닌 전체 생활 비용을 객관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집을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집을 볼 때는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이 지금까지 관리가 정말 잘 되었는가, 그리고 관리 이력이 잘 남아있고, 또 주기적인 보수가 이루어진 집은 연식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축은 불리한 선택일까요? 그 구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고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거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요즘은 새 집보다는 관리가 잘 된 집이 훨씬 더 평판이 좋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해도 연식은 사실 바꿀 수는 없는 요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식은 우리가 특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집의 상태와 분위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리고 가구 배치 그리고 생활 방식에 따라서 같은 집도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숫자로 보이는 연식이 아닌 내가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켓 트렌드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나 상태가 전부는 아니다 이런 메시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께 세 가지 상황 함께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공용시설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설비의 교체 이력이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유지 부담이 없는지,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식과 상관없이 충분히 좋은 집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새 집이 전부는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집의 가치는요, 새 집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잘 살 수 있는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요즘 선택의 기준은요, 신축이냐 구축이냐가 아닌 나에게 얼마나 잘 맞느냐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켓 트렌드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집의 가치는 연식이 아니라 나의 생활 만족도다라고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부동산과 집을 보는 기준이 조금 더 넓어진 기분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은 새로워 보이는 것보다 오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집을 볼 때 연식이라는 숫자보다는 내가 그 공간을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 오늘 하루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수가 있겠는지, 그런 걸 떠올려 본다면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신축과 구축, 집의 연식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도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목해야 될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공장 등에 곧 인간형 로봇을 투입한다고 발표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산 현장의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젠 전문직 역시 AI에게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시장의 채용 규모가 심상치 않은데요. 직원 70명 규모의 이 회계법인에서는 신입 회계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로 저연차 회계사들이 주로 하던 기초자료조사는 이미 AI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걸리던 복잡한 분류 작업도 AI를 이용하면 순식간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회계사 합격자 채용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험에 합격한 1,200명 가운데 70% 넘는 인원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회계법인에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합격자 80%에서 90%가 4대 회계법인에 들어갔던 수년 전과 비교하면 순식간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법률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판례 검색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 작업에 AI를 활용하면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제식 교육이 보편적인 전문직에서 이런 흐름은 초년생의 기회를 아예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전문직 분야는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야까지 인공지능의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일부 직업의 증감 문제를 넘어서 이제 일자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 발전이 고용 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미래 노동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당초의 계획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원전 2기를 12년 안에 준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결정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을 지내 들어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는 최대 출력 1.4기가와트로 30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를 갖췄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정기본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부지를 선정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준공 목표는 2037년과 2038년으로 정부는 당장 부지 공모에 들어가고 2030년대 초에는 건설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원전을 더 짓게 되는지에 대해 정부는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1차 전기분을 수립하면서 달라진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처럼 증가하는 전력 수요 속에 정부가 애초에 방침대로 원전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도 주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이슈 역시 이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환경 분야에서도 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그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연간 쓰레기를 줄이자는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각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은 하루 평균 2,000톤가량인데요. 하지만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이보다 많은 2,900톤 가까이 됩니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남는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질에 묻어왔지만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결국 충북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에 서울시가 이른바 생활 폐기물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1명당 종량제 봉투 1개 분량의 연간 쓰레기를 줄이자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닌데다 구체적인 지침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마포구에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계획도 주민 반발로 막혀 있어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나친 설탕 섭취는 비만 등 건강을 해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면 이 치매 위험 역시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연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기간에 걸친 국내 연구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탕이 든 음료를 매일 한 잔 넘게 마신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61%나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의대 연구진이 40대 이상 중장년층 11만 8천여 명을 평균 13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설탕 음료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조절을 방해해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설탕 음료를 설탕이 안 든 원두 커피로 바꿔 마시면 치매 위험이 23%나 줄고 차로 대신하면 19% 감소했습니다. 특히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음료를 바꾼 효과가 더 컸습니다. 커피나 차에 든 성분이 뇌를 보호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저연령일수록 설탕 음료 섭취가 많아 어릴 때부터 설탕 음료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연구진은 조언했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무심코 마시는 연료 한 잔이 이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특히 설탕 음료 섭취가 많은 청소년 그리고 젊은 층일수록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 선택의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알아봤는데 지연 아나운서는 오늘 이슈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슈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소에 설탕이 든 음료를 자주 마시곤 하는데 이 이슈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연 아나운서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이 이슈에서 소개해 준 것처럼 어린 나이의 선택이 노후를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역시 이 같은 점 챙기면서 건강한 식습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와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따뜻한 곳을 찾지만 어떤 곳은 그 겨울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람이 세고 눈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 혹독한 겨울을 축제로 바꾼 도시가 있는데요. 하얀 설원 위에서 눈으로 놀고 몸으로 부딪히며 겨울을 온전히 즐기는 시간. 오늘은 대한민국 겨울의 상징 대관령 눈꽃축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와, 대관령 하면 눈꽃축제. 사실 이 조합은 한국인들에게 이미 익숙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사가 꽤나 오래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는요, 1993년에 대관령 지역 청년들이 모여서 직접 만든 축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겨울축제로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이겨내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축제는요, 이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와, 대관령 축제에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디 갈까에서 다양한 축제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대관령 눈꽃축제 사실 이미 너무 유명한 축제라 소개하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축제도 굉장히 서러운 그 비수기의 시절이 있었다니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대관령 눈꽃축제 언제 어디서 열릴까요? 네, 올해 대관령 눈꽃축제는요, 2월 13일 금요일부터 2월 22일 일요일까지 총 9일간 대관령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네, 올해는 동계 꿈나무 눈동이의 국가대표 성장기를 테마로 새롭게 꾸며졌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고 국가대표를 꿈꾸던 평창의 마스코트 눈동이가 2026 밀라노 올림픽을 향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초대형 눈조각과 얼음 조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구경하는 축제가 아니라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체험하는 축제라는 점이 올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우물 막 벌써 움직이고 싶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축제의 핵심은 보는 축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뛰어노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매 동계훈련소에서는 건초더미 체력장, 주전자 컬링, 빗자루 하키 같은 유쾌한 체험이 펼쳐지고요. 미니 올림픽존에서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사격, 빙판위 컬링까지 동계 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국가대표급 텐션으로 겨울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국민축제다.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험하는 종류가 특히나 다양해 보입니다. 네, 여기에 눈썰매전과 같은 체험존, 젤스톤 페인팅 같은 만들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양 먹이 체험을 통해 대관령 하늘목장의 양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고요. 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축제 그냥 축제만 보고 돌아오긴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는 주변 관광지와 함께 즐길 때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데요. 대관령 하늘목장, 삼양목장, 양떼목장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설원과 함께 마치 알프스에 온 듯한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 대관령의 진짜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코스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관령의 매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남녀노소가 함께하기 좋은 축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올겨울을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우신 분과 아이와 함께 몸으로 놀 수 있는 축제를 찾고 계신 분, 그리고 눈 덮인 설원에서 진짜 겨울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대관령 눈꽃축제 분명 만족하실 건데요. 네, 바람이 차갑고 눈이 많이 내린다는 이유로 피해왔던 대관령의 겨울이죠. 그 겨울을 가장 멋진 축제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뛰며 겨울을 온전히 즐기는 시간이죠. 이번 겨울 추억 하나쯤 더 남기고 싶다면 대관령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겨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관령의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축제, 볼거리,
다양한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겨울 시즌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말고 꼭 대관령의 매력을 흠뻑 느끼고 돌아오시길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새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새해도 12분의 1이나 지나갔고 2월 1일의 첫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활기차게 새해 2월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나 주말마다 좋은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일이 있었던 한 달이지만 2월에는 조금 더 따뜻한 한 달이 되기를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꽃보다 예쁜 우리 할매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화창한 오늘 하루 분주히 바쁜 우리 할매 꽃처럼 곱디고운 멋쟁이 우리 할매 오늘도 집을 나선다 새빨간 코트에 분홍 립스틱 새까만 선글라스 귀티